1940년 무더운 여름, 영국의 생존과 유럽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투가 해변이 아닌 영국 남부의 상공에서 벌어졌다. 영국 전투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다. 물론 국가의 영웅과 젊은이들의 용맹도 빠뜨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 후 상대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명과 신기술 개발로 파괴력이 강하고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박차를 어느 쪽이 더 강하고 빠르고 더 멀리 영향을 미치는 공격 무기와 튼튼한 갑옷, 방패 등의 방어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됐다. 영국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 군대의 전략가들이 국가 간에 발생할 갈등과 충돌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000년이 지나도 하늘을 날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멋진 비행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다. 바로 1903년에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다. 이 비행기가 전쟁 중엔 놀라운 발명과 과학의 기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무기의 역할은 점점 커져갔다. 1914년 항공기들은 정찰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색대와 스파이의 일까지 맡게 됐다. 1918년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반 비행기를 전쟁에서 사용할 특수 항공기, 즉 폭격기와 전투기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 1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민간인과 산업기물에 폭격을 가했다. 군대들이 싸우던 것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시민들은 공중공격의 공포를 알게 됐다. 1919년 1차 대전이 끝날 즈음 영국에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전투기까지 만들어냈다. 전략가들은 비행기가 전쟁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공격수단으로서 전쟁의 공포에서 빨리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가들은 전투기가 큰 재난 없이 단기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경이로운 기계라고 생각했다. 모든 국가의 정치가와 군인은 폭격기는 항상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으로 앞으로 있을 전쟁은 단기간에 공중전이 될 것이며 공중을 장악한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믿음이 확산됐다. 그리고 이런 폭격기가 승리하면 도시 전체를 폭격하지 않아도 돼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적었다. 산업 기물에만 폭탄을 투하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독가스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어떤 정부든지 도시가 파괴되는 참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전쟁은 단기간에 사망자와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끝날 거라고 믿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폭격기의 필요성이 증명됐고 공중권을 장악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다. 스페인 내란에서 프랑코의 지원을 받은 나치의 폭격기들은 스페인 공화국의 도시를 초토화했다.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시의 파멸은 공중전의 위력을 세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국 공군은 무자비하게 폭격을 퍼부었다. 이것은 경제적이었으며 별다른 고통 없이 아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부족마을을 초토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 육군의 수고와 위험도 덜어둘 수 있었다. (1930년대) 이탈리아의 공군은 항공기와 독가스로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군대를 진압하려고 했다. 물론 이 공격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스페인은 공군도 없고 공중방어 시스템도 없는 상태로 독일 공군에 대항했다. 게르니카는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었다. 영국 공군은 공중방어 시스템이나 항공포 그리고 전투기도 없는 이 도시 사람들이 만만해 보였다. 영국 공군에겐 운항을 도와주며 전투 상황을 기록하고 비행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계가 있었다. 이탈리아가 공격했던 에티오피아는 구조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아직 중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2차 대전은 공군이 승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전투기를 이용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전략적으로 너무 긴 공중전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유럽을 휩쓸었던 전격전이란 새로운 전략을 기획했다. 적군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전투기와 보병을 결합시킨 전략이었다. 영국 전투에서 처음으로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의 필요와 상황에 관계없이 전투기 간의 싸움, 즉 대대적인 공중전을 치르게 됐다. 역사는 최초와 마지막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당시의 공중전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최초의 공중전이다. 영국 전투는 프랑스에서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1940년 7월부터 전투기들 간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을 때 급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히틀러는 8월 13일을 맹공격을 시작하는 독수리의 날로 정했다. 히틀러는 지령 17번을 루프트와페에 명령했다. 이제 이 명령에 따라 병력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하늘을 나는 물체와 지상의 설비들, 그리고 공급기관과 항공기 산업 등을 공격해 영국 공군을 완전히 물리칩시다. 독수리의 날에 독일 공군의 목표는 간단했다. 영국 공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루프트와페는 언제 어디든 공격할 수 있고 공중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중권을 빼앗긴 이상 영국 해군은 독일 군대가 영국 해협을 건너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영국 침략 작전인 바다 사자 작전으로 영국에 대한 침입과 정복은 시작됐다. 프랑스 북부와 저지대 도처에서 독일 공군은 괴력을 발휘했다. 손자병법을 쓴 고대 중국 철학자는 모든 싸움은 싸우기 전에 승패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무기, 지형, 그리고 사령관의 정신과 계획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40년 여름, 영국은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2대의 항공기를 준비했다. 영국 공군은 그 수가 600이 안 되는 적은 규모였다. 시험 결과 폭격기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은 전설적인 전투기가 됐다. 허리케인은 독일 폭격기의 공격을 압도했으며 그로 인해 독일 공군 부대에 큰 손해를 미치기도 했다. 적이 조종사의 시야에 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었다. 허리케인은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비행기였다. 동체가 튼튼해 어떤 공격과 손상에도 견딜 수 있어서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스피파이어는 동선이 멋있는 항공기였다. 발전된 과학의 혁명적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 역학적인 부드러운 동선을 가지고 있었다. 스피파이어는 멀리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비행기였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반대쪽으로 가서 독일 전투기를 유인할 수 있었다. 스피파이어가 영국 전투의 공중전에서 이긴 것은 전쟁의 신화가 됐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그 수는 더 많았고 독일 전투기도 더 많이 격추했다. 허리케인은 만들기도 쉬웠으며 폭격기를 파괴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2대의 항공기는 루프트와페에서 복수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루프트와페의 전투기 수가 훨씬 많았다. 독일은 폭격기를 1000여 대나 가지고 있었으며 하인켈 111, 도르니어 17, 그리고 융커 88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있었다. 하인켈과 도르니어는 폭탄 적재량이 적고 무기가 부족한 탓에 전투에서 불리했다. 게다가 하인켈의 특이하게 생긴 앞부분 때문에 조종사들이 공격당하기 쉬웠다. 융커 88은 최고의 독일 폭격기였다. 영국의 허리케인보다 속력이 조금 느리고 크기도 작았지만 폭탄을 투하려는 곳에 정확히 투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쟁 후기에 나타난 뛰어난 폭탄 적재량을 가진 중형 폭격기는 아니었다. 독일 군용기 산업에선 전쟁에서 큰 성과를 올린 4기통 엔진 폭격기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독일의 주요 약점이 됐다. 그래서 나치 독재 정권의 자만심과 자부심이 땅에 떨어졌다. 중소위 전투기였다. 영국에서 전투가 시작됐을 때 루프트와페는 2대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메서슈미트 110은 2개의 엔진과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전투기였다. 3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 공군은 600대의 스피치파이터와 허리케인을 가지고 있었다. 폭탄 적재량, 이착륙 거리, 최고 속력, 선회권, 장착 무기와 비율 등 단순한 통계에서는 영국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다. 전투는 항공기 공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될 수 있었다. 영국 전투는 소모전이었다. 많은 비행기를 잃거나 더 많은 조종사를 잃은 쪽이 패배하게 된다. 손해가 비슷하다면 더 빨리 비행기를 만들어 교체할 수 있는 쪽이 마침내 승자가 될 것이다. (1940년) 여름의 역사도 그랬다. 영국 공장들은 빠르게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매월 500대의 스피치파이어와 허리케인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지만 독일에선 영국의 반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비행기와 조종사의 수도 계속 감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조종사들이 조종하기 편해야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전투군인들은 M209를 좋아한다. 스피치파이어는 숙련된 조종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스피치파이어의 속도, 민첩성, 그리고 반응성은 초보자가 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독일이 전투에서 우월할 수 있었다. 1930년대 거대한 수의 젊은이들이 징집돼 루프트와페로 들어갔고 이들은 곧 10,000명의 멋진 조종사로 다시 태어났다. 반면에 영국은 대학교의 비행클럽과 폴란드 체코의 공군 조종사 등 2,000여 명의 아마추어만 있었고 한 주에 훈련시킬 수 있는 조종사는 50명뿐이었다. 과학기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레이더다. 레이더의 역사는 발명에 대한 인간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전쟁 중에 영국 항공기 연구소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전파로 적을 죽일 수 있을까? 적의 항공기 엔진들을 멈추거나 조종사들의 혈액을 끓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이론상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생각됐다. 연구 끝에 속성을 알아냈다. 항공기가 날면 BBC 송신장치를 방해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서 레이더의 개념을 찾아냈다. 그 당시 전투 중에 공격해오는 항공기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폭격기는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만큼 압도적이었다. 레이더의 사용은 전투에서 영국 공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영국만 레이더를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40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레이더 실험을 계획했지만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었다. 영국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레이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정보를 조사하고 또 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 폭탄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했다. 전쟁 동안에
레이더 기지국을 만들어 사용한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독일은 과학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레이더 실험에 성공한 영국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여전히 전투는 계속됐지만 이제 영국은 싸움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됐다. 전투는 영국의 항공에서 치러졌는데 독일 항공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서 재무장하고 연료를 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독일 조종사와 비행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라져갔지만 영국 조종사와 비행기는 무사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두 나라의 공군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한쪽의 힘이 약해지면 곧바로 승리의 여신이 상대방을 향해 웃는 게 힘의 원리다. 이번 전투에선 독일이 영국 공군을 파괴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과 전략에서 영국에 미치지 못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잘 몰랐다. 몇 주 동안 영국의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를 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일에게 패배를 가져다준 원인은 즉흥적이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기 때문이다. 독일 군인들은 영국의 공군 전투기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전투기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루프트와페 지도자 괴링은 그것을 노가웃 펀치라고 표현했다. 한술 더 떠서 히틀러는 일단 영국 공군을 전멸시키고 나면 영국은 체념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 전투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북수리의 날에 루프트와페는 1단계 작전으로 비행장, 고추머스에 있는 네발 주선수, 선박, 몇몇 레이더 본부, 항공기 공장 등 다양한 목표물에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아무데나 폭탄을 쏟아부어서 영국 공군들에게 싸움을 유도했다. 그러나 영국 공군은 이러한 1단계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중요한 레이더 본부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독일은 영국의 레이더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공격을 할 때마다 번번이 영국 전투기와 맞서게 됐다. 영국 남부의 하늘은 항공기로 가득했다. 뉴스에선 추락한 항공기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국방 시민군 병사를 보여줬다. (8월 20일)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영국 공군의 조종사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절대 많은 조종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수로 큰 일을 해냈어요. 아주 적은 수로란 말이 바로 핵심이었다.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영국의 소수 정예 멤버였다. 하지만 한편에서 조종사를 육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2주 후 공군이 공중전을 펼치고 있을 때 조종사들의 용맹스러움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비행기와 레이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8월 24일부터 독일 공군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새로운 전략은
끈질기게 영국 공군 비행장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나치는 영국 공군이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투기들이 커다란 대형을 만들고 그 안에 폭격기들을 호위하며 공격해 나아갔다. 이 전략으로 루프트와페는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공격에 겁을 먹은 영국의 공군들이 지상 공군 기지에 있는 방공호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 비행기들의 파괴율이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비율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구원군을 성나게 해서 공중전을 펼치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동안의 치밀한 속임수와 전면전은 모두 포기하고 그저 온 힘을 다해 전투에 임하고 공격할 때는 필사적인 힘을 다했다. 이때 독일은 격추되기 쉬운 크고 느린 폭격기로 영국 공군에 대항했다. 아마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양측은 상대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독일은 처음부터 영국 공군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영국 공군의 힘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 영국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는지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힘이 강해 영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독일군은 무조건 영국 공군의 기지를 계속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었다. 독일이 목표물을 변경한 결과 처음으로 영국의 공중전에서 대등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영국은 굉장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독일의 공격이 계속되자 영국은 공군을 재편성하고 루프트와페가 쉽게 목표로 삼을 만한 곳을 찾아가 숨어있다가 한바탕 전투를 벌였다. 그 싸움 후에 전세는 루프트와페의 힘과 자신감을 파괴하고 있는 영국인 쪽으로 기울어갔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히틀러는 그동안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는 게 옳았다. 그래서 천천히 영국 공군의 능력을 평등시키는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고 제압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다. 영국 전투는 루프트와페와 영국 공군의 승패가 반복되는 전쟁이었다. 양측은 각자 자신들의 승리는 부풀리고 손해는 축소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어낸 얘기인지 간파하는 능력은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게 하여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공군끼리의 직접적인 공중전을 끝내기 위한 신경전이 실패하자 전쟁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역사엔 신화가 존재할 수 없지만 영국 전투엔 신화가 있다. 나치 정권의 열악한 과학기술엔 2,5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 역사는 처음 시작된 사건과 마지막 날짜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역사의 기록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9월 초까지 계속해서 런던을 공격한 독일군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히틀러는 이런 방법으로는 영국 공군을 무찌를 수 없고 영국에 침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런던을 공격하는 시간을 낮에서 밤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젠 영국 공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런던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다.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독일의 전략은 특이했다. 독일이 패배를 인정하고 영국을 얻겠다는 야욕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런던의 국민들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전격전은 공중전만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다. 무력으로 얻은 승리는 국민들이 저항하고
공포와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한번 다음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는 평화시 이론에 대한 논쟁들은 불거져 나오고 전쟁을 토대로 평가됐다. 모든 전투는 승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적용됐다. 전격전의 1단계에 있어서 폭격기들이 매일 밤에 출격했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지 않은 무차별적 공격으로 이스트엔드에는 비행기 경납고가 만들어졌다. 영국 전투에서 전격전 후에 영국은 큰 손해를 입었지만 독일군은 겨우 1%만이 사상을 입어 루프트와페는 만족한 시간을 보냈다. 적군의 전투기를 향한 영국 수비에서 항공호의 엄호 사격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엄호 사격은 시민의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사람들은 폭탄이 파괴가 아닌 보여지지 않는 결정을 강화하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영국 국민들은 히틀러의 도전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 폐허 위로 기어올랐다. 전쟁과 공습이 보도되는 세계의 뒷면을 바라보는 것은 뉴스를 듣지 않고도 전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 실제적인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조작되지 않은 전격전을 뉴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이런 화면은 아마도 50년 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다. We're quite safe. I think he dropped a couple of bombs on us and it shook the Anderson's shoulder like very ill. But when I heard the four boys talk to me, I was quite contented. 독일은 전격전을 펼쳐서 영국 국민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길 원했다. 그리고 지금쯤 전쟁이 지쳐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국도 난폭하게 전격전에 맞섰다. 이런 전쟁으로 희생자를 만드는 왕과 여왕, 수상은 국민들에게 평상시처럼 침착하게 결정하는 수뇌부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일반 시민들은 집도 잃은 상황이었고 조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치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에 동의하며 그 선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격전은 모든 진실처럼 소설보다 더 복잡한 내막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은 공포에 찬 영국의 도시에서 달아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폭탄 난포로부터 부정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처칠이 항상 환호만 받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 공산주의 당원은 노동자들이 방공호의 부족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포해 불안을 야기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영국은 정치가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새로운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결국 영국 정부가 시행한 전격전에 대한 비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영국이 승리하리라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국 전투에서의 실패와 적군을 만들어 피로올록진 상황을 만든 것도 히틀러의 계획이었을까 하는 시비가 계속된다. 승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 10월 12일 히틀러는 영국 침공인 바다 사자 작전을 개시했다. 독일의 새로운 전략이 펼쳐졌다. 지금까지는 한 번의 공격에 전력을 다했다면 이번엔 영국의 국경을 산산 부수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누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격이 지속될수록 영국의 압박은 증가될 것이고 영국의 자원과 의지도 바닥날 것이다. 그리고 전격전의 끊임없는 압박은 신경을 극도로 긴장시킬 것이다. 영국은 위기술 부족으로 인해 적국이 점점 늘어갔다. 이들은 영국을 위협하거나 연합축에서 빠져나가 승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1940년 10월 말 히틀러는 성공에 도움을 줄 만한 두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스페인 지도자 프랑시스코 프랑코로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영국의 기지를 거머쥐고 영국이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하는 지중해를 막으려는 자신의 계획을 지원해줄 동맹이라고 생각했다. 스페인은 그 대가로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달라고 제안했다. 많은 역사가들이 프랑코를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그는 전쟁이 연루되는 걸 거절하고 스페인의 중립을 유지하는 까다로운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프랑코는 히틀러처럼 신념을 가진 혁명적인 정치가가 아니라 보수적이고 빈틈없고 무자비하며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다. 히틀러는 프랑코와의 회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하고 다시 만나느니 차라리 이를 산억에 뽑아버리겠다. 두 번째로 히틀러는 비시 프랑스 지도자인 페탱을 만나 똑같은 제안을 했다. 영국과의 전투를 도와주면 식민지를 주고 그 대가로 비시 프랑스는 독일 측에서 싸우면 되는 거였다. 페탱은 오래된 고집을 꺾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을 연루시키지 말라며 거절했다. 9월 중순엔 이미 새로운 고립화와 전쟁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영국을 공격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리비아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는 영국의 보호국으로서 영국의 영토였던 이집트를 침략한 것이다. 천년간의 세계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고대 국가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것은 무솔리니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파시스트 당이 새로운 로마 제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공격하기 위해 명확한 전략 목표도 정했다. 물론 직접 지배받진 않았지만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중동의 아라비아 국가 이란, 이라크에서 들여오는 오일 공급을 영국에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일 공급이 없었다면 영국은 쉽게 싸움에서 졌을 것이다. 이집트 침입으로 영국을 세계적 제국으로 이끈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다. (2년) 동안 서부 사막엔 결코 본 적이 없는 가장 장엄하고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았고 이곳에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은 엄청난 거리를 건너야 하는 이동 전쟁이었다. 서부 사막에서는 들 수 있는 한 냉혹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사막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승리와 패배의 시소에 올라타고 승리 쪽이 이기도록 바라며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거대하고 끝이 없으며 단조로운 사막이나 아직 평화로운 마을이나 주민이 없는 곳에서도 새로운 기동성의 탱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곳에선 옛날 중세 기사제도처럼 반대자의 의견도 존중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나중에 독일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히틀러 친위대는 다른 곳에서 보여줬던 야만적 행위와 보복의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총의 가늠자만 가지고 임했던 서부 사막의 전투는 앞으로의 전쟁 결과에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부대는 다른 곳에서 적군과 교전한 것과 비교하면 소규모였다. 1940년에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전투는 무솔리니의 군대가 다른 산업화된 도시에 대항하여 싸운 최초의 전투였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처럼 15세기 이후 강력한 군대에겐 좀처럼 대항하지 않았다. 이집트 침입은 이탈리아인 장군들이 처음으로 계획한 전투였다. 이탈리아는 뒤늦게 프랑스의 침략에 합류하면서 다른 나라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맛보고 싶었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원은 당당히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세력 있는 군대를 창설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군대는 수도 굉장히 많았고 고대 로마의 힘을 능가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이들이 레기온의 성공부대가 아니고 무솔리니 역시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사실 수적으로는 레기온 부대와 비슷했지만 그 당시 다른 군인들과 비교해 자질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대는 무기도 부족한 상태였다. 좋은 현대식 무기로만 무장했을 뿐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23만 명 장정들보다 이집트를 공격했던 19세기 군인들이 훨씬 더 강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조금씩 무너져갔고 이집트는 경계를 따라 후퇴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량 공급을 위해 잠시 멈췄다. 이탈리아의 이집트 공격 목적이 영국의 기름 공급을 막는 것이었다면
2차 대전의 주축국은 이때 확실히 공급 노선을 알아내야 했다. 10월 루마니아로 이동한 독일 군대는 유럽 본토에서 2차 대전 주축국에게 제공하던 기름의 공급 노선을 옮겼다. 이것은 루마니아를 침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 나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호의를 베푼 것이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퍼져나갔다. 이때부터 유럽 대륙에 있는 발칸 반도에는 자주 소수 민족들이 민족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반란을 일으키곤 했다. 오래된 피해 복수, 미움, 갈등, 그리고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작은 발칸 제국의 갈등이 전쟁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1939년 이후 점령했던 알바니아의 인접한 영토를 근거로 10월 28일에 그리스를 침입했다. 이것은 무솔리니의 자긍심과 자아를 채워주는 자부심 외에 새로운 로마 제국을 창설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1923년에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의 카프라는 자그마한 섬에 복수전을 펼쳤다. 이로써 히틀러에게 이탈리아가 2차 대전의 주축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리스의 침입은 장기간 동안 전략을 수립한 뒤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전투는 주축국의 계획을 방해하고 전쟁만 더 크게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히틀러는 스탈린의 소련 공산주의와 타이탄의 싸움의 결과로 생길 역사적 운명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는 미래의 중심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무솔리니의 마음만 앞선 전투 때문에 독일 동맹국은 문제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됐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쪽 대서양에서 유보트의 공격 압박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극치에 이르렀다. 게다가 대양을 가로질러 다니는 상선들을 지킬 수 있는 작은 군함들의 호위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쓰레기 더미로 알려진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오래된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 쓰레기 더미로 처칠과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해군에게 일시적으로 이 함선을 사용하게 하는 대신 영국은 서인도 제도와 캐나다에 있는 그들의 기지를 떼어 미국에 주는 조건이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중립을 어기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내심 영국이 점령될 것을 걱정했다. 미국 대통령은 나치 군대가 독일 군함과 독일 유보트를 가지고 카리브해의 기지를 점령한 지금 영국의 미래가 걱정됐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계약에 따라 1940년 말까지 약속된 구축함 중에서 9척을 보내주었다. 1940년의 사건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은 각본 없는 드라마란 생각이 든다. 물론 1940년대 사람들에겐 아직 세계전쟁이 아니라 단지 유럽 전쟁이었을 뿐이었다. 아직 세계적인 갈등으로 커지진 않았지만 누군가 뒤쪽에서 지구상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싹두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엔 아무도 그런 일을 짐작하지 못했다. 영국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9월, 그 반대편에선 일본 제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일본은 히틀러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맹을 맺고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왜 일본은 동맹을 결정했을까? 일본과 나치주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백인 우월주의를 받아들인 것일까? 일본은 1939년까지 나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일본을 기습했고 소비에트 연방은 중국과 만주에 있는 본토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심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일본의 식민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육군과 해군이었다. 일본은 나치와 동맹을 맺으면 북쪽에 있는 소련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여겼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붕괴 후에 동남아시아에 남겨진 유럽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방관하던 미국이 드디어 식민지 확보를 결정했고 처음으로 징병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greatest attack that has ever been launched against freedom of the individual is nearer the Americas than ever before. 미국에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병역에 지원해야 하는 의무 병역 제도가 시행됐다. 원래 징집 제도는 서방과 미국에서 금지됐던 일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유럽 전쟁이 점점 커지고 다른 곳으로까지 확대되자 194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가 지배적인 쟁점이 됐다. 루스벨트는 선거 전의 연설문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여러분의 아들은 절대 외국의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은 루즈벨트가 32대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냈다. 미국에선 아직도 루스벨트가 평화 외교 정책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칭해진다. 그는 전쟁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그는 미국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2차 세계대전은 완결된 역사다. 연속적인 위기는 이탈리아의 전투로 인해 발생했다. 그리스 침입은 패배했고 알바니아의 언덕으로 도망간 이탈리아는 대참사를 당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영국 군대가 후퇴하기 위해 이탈리아 군인을 자꾸 밀어내자 대다수의 이탈리아 군인들이 항복했다. 이탈리아의 실패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입하러 남쪽으로 가는 독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가 패배하자 2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나타나 독일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사람은 에르윈 롬멜과 아프리카 콥스였다. 이들은 연합해 전쟁의 흐름을 영국의 패배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공격했다. 독일의 맹공격에 직면한 영국과 연합군은 두 번째로 됴키르크로 향했다. 처음엔 그곳으로 후퇴했고 이번엔 독일의 사나운 공격을 받아 그리스에서 도망간 것이다. 처칠은 미국에게 영국을 도울 무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많은 전쟁이 치러졌던 고대 지중해는 또다시 대규모 해전의 무대가 됐다. 영국 해군이 거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타란토와 마타판의 전쟁이 벌어졌다. 크레타 섬의 바다는 암적색의 피로 얼룩졌고 이곳에서 독일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독일 군인의 자부심인 공수부대와 낙하산 부대가 함락된 이 섬에서 흩어졌다. 독일이 이 전투에서 치른 희생은 그동안의 전쟁에서 있었던 피해보다 훨씬 컸다. 대서양에서 벌어진 유보트의 필사적인 싸움은 마지막 전력을 다한 전투였다. 영국 전함 후드가 비스마르크의 북수의 여신 유보트와 대결했다. 비스마르크는 곧 스스로 몰락했다. 런던은 여전히 독일의 공중 폭격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은 비밀스럽게 비행 편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동부 지역을 차지하려는 태풍 같은 존재 소련과 치르게 됐다.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발령하고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바르바로사는 러시아를 침입하라는 명령이었다.